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이 이제 늦은 밤 시간에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왔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또 능력으로 주님 돌봐 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시간 교부 신학을 끝나고 하겠는데 프린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프린트 오면 받도록 하시고요. 제가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CLC에서 나온 것만, 딴 데서 나온 것도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누구냐, 박영호 우리 교장님 되도록이면 좀 잘 해줘야 되겠죠. 그분이 지금 맡고 계신 그 CLC에서 나온 책 교부열전이 있는데 그것의 상권이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인 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중권도 있습니다. 중권 이것도 있는데 상권만이라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좀 스트레스를 좀 가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냐? 숙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성적 안 줘도 됩니까? 성적 줘야 되겠죠. 성적을 받으려면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아무나 줄 수는 없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그 교부 신학 첫 번째 시간의 숙제는 뭔가 어거스틴, 제가 전공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쓴 것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 이제 뭐 그런 공부를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봤으나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보셔서 하더라도 책 제목은 고백록. 써드릴게요. 고백록인 어거스틴이 쓴 책인데 이것도 제가 번역한 책이 CLC에서 나와 있습니다. 박영호 목사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거 숙제예요? 숙제. 일하는 숙제? 예. 읽고 언제까지? 학기말. 학기말. 그러니까 뭐 저는 숙제 많이 안 내주면 딱 하면 그러니까 읽고 독후감 쓰는 거. 한 A4 용지로 5장 정도 쓰시면 돼요. 5장 힘들어요? 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레포트라기보다도 읽고서 자기 감상을 쓰는 거예요. 느낀 점 쓰는 거니까. 약간 크게 해도 돼요. 20%죠. 20%는 좀 크고 한 12%는 너무 작은. 보통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출판사 근무하시는데 11 조금 좀 11 아니면 10.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1이나 12 정도 해요. 괜찮고 12 정도 하세요. 12. 하시고 줄 간격도 약간 넓게도 됩니다. 장난하시면 안 되고. 예. 깎아버릴 거예요. 하여튼 5장 정도로 리스너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학기 말까지 읽고 독감을 하는데
고백록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한국말로 된 거는 한 권인데 원래 옛날 책들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1권, 2권, 3권 할 때 권자가 두루마리 권이에요. 두루마리. 옛날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고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종이는 언제 유럽으로 건너가느냐? 십자군 전쟁 11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 13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때죠. 고려 중기 이후.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가죽이라든지 무슨 두꺼운 팝피루스라든지 이런 걸로 했겠죠? 그래서 이 권이 두꺼웠어요. 두꺼워가지고 책 한 권이 요새 같으면은 이렇게 컸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죠? 요새는 이제 딱 한 권으로 압축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고백록이 몇 권이었느냐? 13권. 근데 이제 이것을 요새 식으로 하니까 지금 책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오늘날 되어 있는데 그 속에 13권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13권 다 들어있는데 그거 다 읽지 말고 제가 이제 숙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권부터 13권까지를 다 할 것이 아니라 1권부터 9권까지만 읽으시라 이겁니다. 원래 끝까지 하면 이거 13권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는. 근데 다 읽지를 말고 13권까지만 읽으시라 해요. 이해가 되죠? 9권까지. 9권까지. 그러면 10권부터 13권까지는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니까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 읽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되고 형편도 된다. 그러면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9권까지 왜 그러면은 제가 10권부터 13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그 뒤에 부분은 머리가 좀 아파요. 내용이. 왜 내용이 머리가 아프냐? 철학이 많이 들어요. 철학. 철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철학이 원래 쉬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왜 생겼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거거든요. 쉬운 거예요, 원래는. 원래 쉬운 건데, 철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해놓으면, 시체말로 해서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렵게 한다, 어렵게. 그래서 이제 철학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게 됐거든요, 원래. 근데 원래부터는 철학이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이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 10권부터 13권까지가 어려워요.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시간과 영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한번 다뤄보면 좋긴 좋겠으나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하려면 어렵겠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하게 되면 좀 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둬도 되고 1권부터 9권까지를 읽으시고 거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회심을 체험하고 회심을 체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으시고 이제 독후감을 써서 학기 말에 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숙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교부.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사 숙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꺼번에 다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고 교부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저기 시간표에는 중세교회가 앞에 있고 교부가 뒤에 있고. 알아요. 아는데 하여튼 뭐 회장님께서 교부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교부 신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책이 2권이나 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뭐 1시간 강의하고 한 학기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책의 1권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서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교부라는 그 단어부터 하고 프린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부를 한문으로도 되어 있는데 교자가 가르칠 교자에 아비 부자 가르치는 아버지라 이거 교사 겸 아버지 맨 마지막 장에 처치 파더스 영어로 처치 파더스고 교회의 아버지 그 말이겠죠. 교회의 아버지.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도 교회 개방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 가르칠 교자에 모을 회자 가르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배우시지만은 저한테는 배우시지만 사실은 여기에 지금 대부분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다들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자들이신데 지금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근데 가르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말에 일리가 있다. 저 사람 말은 따르면 정말 살 길이 열리겠다. 어떤 그 권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서 들으려고 하지. 그렇겠죠?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옛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여성들도 여기 계신데 옛날에는 좀 남성들이 지금도 좀 그렇지만 좀 아무래도 권위가 있게 여겨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도 제 아내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애들이 있거든. 이제 장가 갔지만 장가 간 놈들한테도 절 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여기까지 나가지고 지금 자기들 크고 있는데 직장도 뭐 다 있고 목사 한 놈도 목사거든요. 뭐 나름대로 다 뭐가 돼 있는데 또 가르치라.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뭐 도리가 없어요. 가르쳐야 된다 이거. 아버지의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부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교부학 시간에 배우는 교부는 교회에서 아무나 가르치는 사람은 다 교부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프린트에 있는 대로 4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만 교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특징 하기 전에 정의를 제가 내려놨어요. 주후 1세기 말부터 8세기 말까지의 교회 기독교 사상가들,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교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는 사람, 오늘날 21세기 뭐 신학 교수들이라든지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늦어도 주후 8세기입니다. 그렇죠? 빠르면 주후 1세기 말.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한정해가지고 그 시대의 중요한 기독교 사상가들을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문필가들이에요. 거기 프린트에 넣는데, 문필가. 왜 문필가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시려면요,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숙제를 제가 내줬잖아요. 뭐 스트레스가 되긴 돼요. 숙제를 내시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연습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세상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직업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글 쓰는 사람들. 어떻게 글을 쓰는가? 예를 들어 일기를 씁니다. 일기. 오늘 내가 뭘 했는가? 일기 안 쓰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일기를 쓴다. 그러니까 뭐 길게 문장으로 써도 좋고, 시간이 없으면 좀 짧게 메모를 해도 좋고, 하여튼 최소한 수첩은 갖고 다녀야 돼. 메모는 해야 돼. 메모도 안 하면서 성공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글을 뭔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글을 쓴다. 글을 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메모를 하든,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교부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니 대부분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돼요. 글을 쓴 사람. 글쟁이들. 어거스틴만 하더라도 책을 몇 권 썼느냐? 140권. 140권. 읽지도 못해요. 뭐 제가 전공했다 그랬지만 저도 뭐 다 못 읽었습니다.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루터도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 루터가 쓴 책을 내 친구가 갖고 있는데, 왜 저는 못 가졌냐면요. 비싸거든요, 한 권. 책이 이렇게 큰데, 한 권당. 이 정도로 큰데 또 두께도 한 1000페이지라고 두꺼워요. 그것이 이 벽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있는 신학교에서 사례금 받는 것이 내 아들 부목사가 받는 것보다 좀 적게 받았습니다. 신학교
이 교수들한테 많이 안 줘요. 자기들은 막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조금밖에 안 줍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책을 내가 어떻게 다 사가지고 하겠어. 내 친구는 근데 이상하게 좀 돈이 좀 많았던지 다 사가지고. 칼빈도 루터보다는 좀 적게 썼는데 그래도 여하튼 위에 한 줄, 위에 한 줄은 다 칼빈의 책이. 그것만도 엄청난 겁니다. 하여튼 글쟁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글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하튼 이 교부들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실은. 책을 많이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아주 훌륭한 내용이든 훌륭하지 않은 내용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좋은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창조 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이제 글을 많이 쓰려면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 되는 것은 왜 위기 상황인가? 젊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한국이 앞으로 위기가 오는 이거는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책을 안 읽고서 과연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조금 될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려워요. 21세기 지금 벌써 2016년인데 이제 곧 2020년에 넘어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여하튼 이 교부들은 이제 문필가들이었는데 주후 1세기 말부터 8세기 말까지였다. 첫 번째 1번 기준이 뭐였는가? 고대성이라고 제가 해요. 고대성. 그럼 고대에 그러면 어떤 시대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고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저의 강의를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다른 분들에게 혹시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하고 또 저의 입장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지금 이 시간을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다른 책에서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책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저의 모든 책을 다 사볼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쓴 책마다 10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들으셔야 돼요. 고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대는 중세를 전제로 한 겁니다. 중세. 이따가 중세교에서 강의할 텐데. 그 다음에 근세 그리고 현대가 있어요. 크게 이제 셋으로 합니다. 고대, 중세, 근세 플러스 현대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고대를 어떻게 서양에서는 정의를 내리느냐? 지금 동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양을 일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동양인데 왜 서양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세계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동양을 고집할 상황이 아닙니다. 삼성 그러면은 삼성을 간판 내세울 때 어때요? 한글로 간판 뉴욕 광장이나 북경이나 동경 도쿄 일본 도쿄 광장에 삼성을 한글로만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영어 SAM을
SUNG로 써야 되겠죠. 영어로 안 쓰고 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양을 서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동양이 뭐 이렇게 된다. 이것은 지금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서양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동양에도 기독교가 오긴 왔어요. 안 온 게 아닙니다.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하는 그 형태로 동양에도 기독교가 옛날 당나라 때, 당나라고 아시죠? 우리 삼국 시대에 지금 신라와 동맹을 맺어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당나라 아닙니까? 그 당나라 때 이미 경교가 중국에 왔고 그리고 그걸 거쳐서 몽골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왔단 말이에요. 안 온 게 아니에요. 동양으로 온 기독교는 몰락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으로부터 아주 몇 년 전, 1400년 전 정도 벌써 중국의 당태종 아시죠? 당태종. 그때 중국에 왔는데 14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1400년 전에 그 온 경교는 지금 동양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안 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왔긴 왔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서양으로 간 기독교는 살아남아가지고 한국으로 지금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영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저같이 독일로 유학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한 30년이나 앞으로 뭐 조금 50년 지나면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시대에는 독일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신학 배우러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쪽은 교회가 이제 몰락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있다 이거야. 유럽이나 미국에. 한국은 아직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올라가는 그런 시대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그 기독교를 모르고서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여하튼 고대와 중세가 나누어지는 것은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의 멸망. 로마 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지금 저의 강의를 이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사실은 돼요. 물론 더 많은 책을 보시면 더 좋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교수님들께서도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이 고대 로마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쪽을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 공부하면서 로마 역사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하는데 저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라틴어를 가지고 고백록도 아까 지웠는데 고백록도 제가 라틴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가 로마 제국 첫 번째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났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아우구스도라고 돼요. 아우구스도. 개역 성경에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 아우구스토 황제 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언제 때인가?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주후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 신약 성경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로마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데, 그 로마가 멸망한 연도가 476년인데, 이 476년 이 경계로 해가지고 그 이전이 고대고 그 이후가 중세예요. 476년 로마 제국 멸망.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이전이 고대, 그 이후가 중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라고 했는데, 제가 1번이 고대성이죠. 고대성인데, 이 고대의 고대에 지금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고대 중에서도 고대가 언제 시작하느냐 그러면은 어때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언제? 알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창조과학회가 있는데, 창조과학 들어보셨죠? 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두 가지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 젊은 지구와 늙은 지구. 지구가 젊다는 쪽이 있고요. 지구가 젊지 않다는 쪽이 있고. 다 의견이 다르죠. 젊다는 쪽의 의견은 뭐냐면은 지구 역사가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10,000년. 길어봤자 10,000년이에요. 근데 젊지 않다라고 하는 쪽의 의견은 얼마냐면은 지구 역사는 무려 40억 년일 것이다. 40억. 이거 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뭐 누구 의견이 맞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창조과학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편을 꼭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을 얘기는 들자. 하여튼 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듣는 건 아니고. 여하튼 노아의 홍수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흑해와 카스피해와 아랄 바다가 연결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지도를 좀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유럽이 지금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그리는 겁니다. 네. 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럽하고 이제 여기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여기 인도, 중앙아시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흑해고 카스피해고 여기가 아랄바다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그때는 비가 이제 옛날에 많이 왔었겠죠. 물론 이제 말랐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많이 이제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노아 홍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차 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던 것이 지금 끊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아랄바다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컸어요. 몇백 년 전만 해도 훨씬 더 컸다고요. 컸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이나 뭐 이럴 때는 더 컸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점차 4대강 문명, 인더스강, 황하강,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문명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고대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데 이 교부학에서 말하는 고대는 글자가 나온 다음부터 글자도 어떤 글자? 표음문자. 글자가 여러 가지 글자가 있어요. 종류가. 상형 문자가 있고 표음 문자가 있는데 표음 문자가 나온 이후가 중요합니다. 최초의 표음 문자는 이제 아마도 히브리 문자하고 페니키아 문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모세 시대. 그러나 이제 서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나중에 미치고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그리스. 그래서 이 그리스의 표음 문자 알파, 베타, 알파벳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게 나갔죠. 엡실론, 제타. 이렇게 그 그리스 문자가 생기는데 글자가 생긴 다음부터 이제 지금 표음 문자가 생긴 다음부터 지금 특별히 표음 문자 중에서도 그리스 헬라 문자가 생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특별히 왜 뭐가 중요하냐. 글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있은 다음에 문학 작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학 작품. 누구든지 읽고 베껴 쓸 수 있는 문학 작품.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문학 작품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일리아스 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컴퓨터 쓰시면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뭐라고 할까? 악성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많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해요. 트로이 목마. 근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 말로 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 그래서 그때 그 책부터가 고전이라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 고전이란 무엇인가? 고전이란 한 번 읽고 그냥 쓱 지나가는 책이 아니고 자자손손 계속해서 읽혀야 되는 책이 고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숙제로 내드린 고백록도 일종의 고전이거든요. 고전. 그러니까 책이 많은데 책이 하루에도 수백 종, 수천 종이 한국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나와도 그 책 언제 다 봅니까? 다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보는 것이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책이 서점에 진열되어 있고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어떤 책을 볼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장 추천해야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전입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목사님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한 30년 목회하면 대부분 은퇴를 하셔야 돼요. 30년.
뭐 짧게 하면 20년 하시면 은퇴를 하시든지,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모르죠. 옥하는 목사님이나 예를 들면 뭐 이중표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아직은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년이 지나고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할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고전은 뭐냐? 1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작가를 기억해 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한 20, 30년 뭐 이 정도가 반짝하는 게 아니고 20, 30년 반짝하는 그런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이 대화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잠깐 반짝거리다가 그냥 하겠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짧은 인생이지만 영혼에 잇대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 빛날 것인지, 얼마나 빛을 발할 것인지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도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야만 되는 거지만, 여하튼 고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모방 혹은 정말 그 사람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작품이 고전이다 이거죠. 그 작품이 바로 금방 제가 소개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일리아스 오디세이가 중요하냐? 그것은 우선 트로이 목마 얘기도 그렇지만 트로이 목마가 벌써 그 일리아스가 나온 때가 2000년 그러니까 1000년하고 2800년, 2700년, 8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때가. 그 장관 세월이 지나도 트로이 목마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이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무식한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에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스는 정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창을 맞아도 죽지를 않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이거죠. 발뒤꿈치. 거기를 맞고 죽습니다. 전사하죠. 하여튼 그 아킬레스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왜 기억에 남느냐?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힘이 있고 강한 자인데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힘을 써야 된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른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끝까지 나는 그 원칙을 지키겠다. 그리고 죽는 거거든요. 살려면 전투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뒤에 후방에 있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자기는.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로이 전쟁 10년에 걸쳐서 그리고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 이름이 오디세우스, 여자 이름이 페넬로페입니다. 근데 남자도 훌륭하지만 여자도 훌륭하거든요. 페넬로페.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전우들은 다 자기 남편의 친구들은 다 전쟁 끝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남편은 10년 전쟁이 끝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느냐? 이게 배가 풍랑을 만났는지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각지를 다니면서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꾸 주위에서 재혼해라. 유혹이 온다고요. 근데 페넬로페는 남편을 끝까지 기다려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을 키운 그 사람이 이제 멘토르가 돼요. 멘토. 그래서 멘토링 목회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오디세이아에 나온 멘토르. 그러니까 그 2000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지금 21세기가 돼서도 멘토링이라는 말에 그게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전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교부들은 언제 때 사람이냐? 이 고전이 기록된 그 시대, 고전적 고대. 고대는 고대인데 이 고전적 고대, 이 고전이 기록되고 고전이 많이 읽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교부들이라는 겁니다. 교부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요. 고대 사람일 뿐 아니라 고전을 좋아하고 고전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글을 많이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글을 많이 쓰려면 우선 읽어야 됩니다. 안 읽고서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을 읽었느냐? 고전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부가 됐고, 그런데 아까 주후 476년도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고대가. 그러면 5세기 후반인데 왜 8세기 말까지 무려 한 3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러면 알파가 됐냐? 그렇죠? 476년 끝났으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왜 무려 300년 정도의 세월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산 사람을 교부라고 해주느냐, 알파가 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조금 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청학동 아시죠? 청학동은 지금 21세기 사람들인데도 머리에 상투를 틀고 아니면 갓을 쓰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1950년대입니다. 지리산에서, 저희 집이 지리산에 가까웠거든요. 지리산에서 내려왔다는데 총각은 남자인데 머리를 땄어요. 남자. 여자가 머리를, 그때는 뭐 여자들 머리 딴 사람이 많았고, 근데 여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머리를 딴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에 살지만 마음은 은대 시대, 조선 시대에 살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중세 초기의 교부들도, 이게 중세 초기입니다. 6세기, 7세기, 8세기, 중세 초기거든요. 이 중세 초기의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몸은 중세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고대에 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록 중세 초기에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고전적 고대에 가 있다. 그래서 그들 중세 초기에 살았던 기독교 중요한 지도자들도 교부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와서 이제 교부에 사시고 조금 쉬었다가 중세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